경계 요인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미국 상장 기준 금 ETF에 흘러 들어오는 자금 순 유출입을 보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15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연초 대비. 근데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 10개 ETF들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은 연초 대비 99.5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순. 그러면은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금보다 비트코인 더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이고, 이 두 자산 서로 경쟁적이고, 과거에 2021년 때 금에 사실은 해지 수요가 존재했었고, 이 해지 수요 때문에 금이 더 날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날아갔어요. 왜? 비트코인이 계속 강탈해 나갔거든요. 금에 대해서 여전히 방향성 저희가 좋게 바라보지만은 이 같은 부분이 사상 최고치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 저항도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또 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원자재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자재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이 얘기 가장 좀 최근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는 부분이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표적으로 금, 비트코인 이게 같이 가잖아요 지금. 네. 이 현상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비트코인이야 사실은 나스닥과 어떻게 보면 좀 상관성이 훨씬 더 높고 동행하는 지표로 우리가 많이들 활용하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사실 금도 그렇고 어쨌든 이 두 자산에 있어서는 그 실질 금리에 대해서도 많이들 주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금이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가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페드의 인하 베팅에 대해서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 6월달 금리 인상, 그러니까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했고 6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와 주면서 확률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결과적으로 금 역시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겠지만은 좀 상방 베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뭐 실물 시장 단에서도 상방 베팅이 이루어졌겠지만은 이 현상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금을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금의 상승 요력 중에서 앞서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신흥국이 금을 좀 사는 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던데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금이라는 결국 귀금속단에서 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매입하는 주체가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인 이제 ETF 시장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ETF 시장이 원체 크니까요, 덩치가. 또 다른 두 번째 큰 이제 매입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들이 있겠죠. 왜냐?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결정을 하고 결국 이에 따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해지성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 주체라고 본다면은 신흥시장인데 대표적으로 실물시장이죠. 실물시장의 가장 큰 국가가 당연히 인도겠고 그 다음으로는 인도보다는 조금 작지만 중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사실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한 관련된 자금 흐름들을 보면은 크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개인들의 금 ETF 시장에서의 자금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했었을 때 대략 한 15억 달러가 유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은행들도 어떻게 보면 금 매입 규모가 최근에 순매입 규모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실물 시장 단에서 이들이 구매력을 받쳐주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지난번에 LPR 5년물 금리를 갖다 낮춰줬었고 금리 인하를 계속 해주는 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물가가 상승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성장주가 물가에 하락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의 베팅이겠지만은 중국은 어쨌든 물가가 이제 반등을 해줘야만이 지금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실질 금리가 그 말즉슨 내려간다라고 본다면은 은행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유휴 자금들이 실물 시장을 빠져나가고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은 결국 금으로 흘러갔다라고 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번 자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신흥 시장도 그만큼 큰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인도와 중국 같은 신흥시장의 금 매입 이것도 예. 좀 영향을 줬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른 요인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본다면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는 더 오를까?
뭐 경계할 요인은 없을까? 이런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오를 요인은 있다라고는 봅니다. 일단 어쨌든 금 가격은 실질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이고 올해 3분기 말까지를 놓고 본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은 유효하다라 보고 있거든요. 어째서냐? 결국 금리를 우리가 볼 때는 물가를 봐야 되고 물가를 볼 때는 유가 상승률을 봐야 됩니다. 유가가 물가를 견인하는 자산이니까요. 근데 전년도 3분기 때 유가가 90불대 영역이었기 때문에 WTI 기준 그럼 올해 상승률 기저효과로 감안하면 3분기 때 상승률이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페드의 물가에 대한 부담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 3분기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역시 시장에서 여전히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실질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금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목 가격 기준으로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은 과거 2차 오일 쇼크 때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더 남았어요. 당시에 온스당 2,310불 정도 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저희가 이제 좀 경계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면은 그럼 금리 인하 베팅이고 금리 인하 베팅이라면은 금 역시도 상방 베팅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물가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이 남아 있는 게 선행 지표들이 물가가 반등할지도 모른다라는 걸 계속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이제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맞지만은 이걸 계속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공급망 리스크죠. 공급망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은 아니지만은 다만 운임비를 상승시켰어요. 이 운임비는 재화 물가에 영향을 갖다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차를 들고 물가를 갖다 자극할 리스크가 있다라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중소형 기업들의 판가 인상 서베이가 최근에 상승을 했어요. 이것이 물가를 갖다 선행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 단에서도 저희는 경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수출 경기가 우리나라는 회복이 됐어요. 증가율로 보면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 수출 증가율을 선행하는 OECD 경기 확산 지수도 반등세가 높아요. 문제는 얘를 후행하는 게 물가 지표거든요. 수입 물가 지표가 얘를 후행할 텐데 그럼 이 부분 역시도 물가 단에서 고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물가 단 리스크 단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랄까요 ISM 단에서도 최근에 서비스업도 그렇고 ISM 제조업도 그렇고 이 경기들이 조금 반등해 주면서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물가를 선행하다 보니까 좀 경계 요인. 근데 특히나 저는 좀 경계 요인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데요, 비트코인 쪽은.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봤었을 때 다만 이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에 더 관심이 많느냐, 아니면 비트코인에 더 관심 많느냐를 봤을 때 확실히 비트코인이에요. 왜?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은 미국 상장 기준 금 ETF에 흘러 들어오는 자금 순 유출입을 보면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15억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연초 대비. 근데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 10개 ETF들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은 연초 대비 99.5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순. 그러면은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금보다 비트코인 더 관심 많다라는 사실이고 이 두 자산 서로 경쟁적이고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2021년 때 금에 사실은 해지 수요가 존재했었고 이 해지 수요 때문에 금이 더 날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날아갔어요. 왜? 비트코인이 계속 강탈해 나갔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자금의 유출입 현황을 보면은 그때 당시 때 비트코인의 오히려 금 ETF의 자금 유출은 계속 세졌었고 반대로 비트코인 관련된 ETF의 자금 흐름은 유입이 강화됐으면서 일종의 해지 수요를 갖다가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여전히 방향성 저희가 좋게 바라보지만은 이 같은 부분이 우리가 사상 최고치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 저항도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이 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동반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쵸. 경계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 위원님의 보고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경계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뭐 차트도 그렇고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고 계십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유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레벨 때 어떻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저는 딱 지금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WTI 기준으로 단기적으로는 올라봤자 상단이 82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유가를 보면은 80불을 갖다가 장중에 상회했다가 다시 또 70불 갖다 언더하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80불 선을 갖다 하회했죠. 다시 또 70불 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70달러대로 다시 들어왔다? 이게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좀 답답한 그림을 연출하는 건가? 분명 연초 대비로는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뭔가 위로 뚫려야만 하는데 이게 잘 안 뚫리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그 같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결국에는 수요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여전히 감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단에서도 그동안 활용해 왔었던 증산 전략인 이제 DUC 미완결 요정을 통한 이 같은 증산 전략이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채산성 문제로 이제 좀 제한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 단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 볼 수 있죠. 선진국 지표들도 그렇고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유의미한 반등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 부동산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사면은 도배를 하고 인테리어를 그렇죠. 바꾸고 내구재를 네. 갖다 바꾸고, 저 역시도 집을 샀었을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가구를 바꿔버렸거든요. 왜냐면 그게 안 맞으니까 이제 규격들도 너무 오래됐었고. 이런 결국 이걸 운반해 주는 게 운송이고, 운송단에서 수요에 있어서 결국 유가거든요. 왜? 석유가 운송에 어떻게 보면 투입되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송형 석유 수요가 이 부동산 경기를 후행하는데 1년가량을. 근데 이 부동산 경기가 제대로 안 살아나다 보니 결국 석유 수요도 횡보하는 그림들이 나타나주고, 석유 재고들 갖다 놓고 보면은 디젤 재고 같은 경우에 조금씩 이점 대비했을 때는 좀 튀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단에서 부분이 지금 유가단에서 상단을 정말 답답하게 자꾸 억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수요단의 원인, 공급은 어떻습니까?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 원유 감산 2분기까지 연장한다는 이야기. 또 하나가 아람코 이 1,300만 배럴 증산 계획을 중단한다. 뭐 이런 여러 공급단에서의 영향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자발적 감산을 연장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예상은 다 됐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 단에서는 유가의 하단을 갖다가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 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가를 지키고 하려면 자발적 감산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자기들의 신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네. 일평균 1,300만까지 늘리는 이 프로젝트를 갖다 철회를 했는데 원래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장 예정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철회를 했다라는 거는 물론 이들 단에서는 에너지 전략을 바꾸는 조치죠. 왜? 화석 연료의 의존적인 성장 모델을 바꾸고 앞으로 점점 어떻게 보면은 광산 쪽이라던가 이쪽을 바꾸는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람코가 계속 광산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매출처를 좀 다변화하려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유가단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조치가 결국 미래의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이야 베일에 가려져 있죠. 왜? 수요가 여전히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었던 장기적으로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 마냥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 부족 문제는, 그러니까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왜? 아람코가 그러니까 그동안 탄소 중립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안 했고,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빠지는 속도보다 증가율이요.
공급 증가율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왜? 기업들이 투자를 점점 안 하니까요. 미국의 E&P 기업들, 그러니까 셰일 기업이나 이런 애들만 하더라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안 하고 뭘 하느냐? 증세 조치다 뭐다 자꾸 세금을 인상하니까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주주들한테 그냥 배당 확대하던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부분들이 미래의 공급단에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게 되는 거거든요. 아람코도 같은 논리입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화석연료 산업이 언젠가는 사양 산업이 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사형이라기보다는 좀 지금의 영광을 갖다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미리 그런 공급 캐파를 그래서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더 안 늘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 단에서 문제점이 공급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둔화돼 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유가가 올랐었을 때 구조적 공급 보정 문제가 또 튀어나오고 유가를 계속해서 자극할 게 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라니냐예요. 라니냐가 오게 될 경우에는 유가를 분명 자극할 게 뻔하거든요. 라니냐는 그러니까 해수면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 추이를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지금 1.3도씨예요, 평년보다. 그러면은 평년보다 0.5도씨가 높으면은 엘니뇨 현상이죠. 근데 석탄과 천연가스와 유가 상승률을 그리면은 이거와 정확하게 반대로 갑니다. 네. 왜냐? 겨울철엔 더 추워지고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유가 같은 경우는 공급 차질이 계속 자극되거든요. 수요도 수요지만. 왜? 결국 여름철에는 허리케인 시즌이 라니냐 때 더 강화되면서 공급 차질을 일으키고 겨울철에는 텍사스, 휴스턴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온화한 날씨인데 겨울철 라니냐 때는 폭설이 내리던가 이것 때문에 2021년이라던가 22년도 초 때쯤에 기억하시다시피 결국 라니냐 때문에 파이프라인들이 동파됐다는 이슈로 유가가나 가스가격이 튀었던 적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라니냐가 재개되려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제 예상은 원래 올해 12월인데 자꾸 올해 그쵸 6월 달로 땡겨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의 이슈가 터졌었을 때 구조적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면은 유가는 더 자극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본격적으로가 올해 4분기라 보고 내년에는 더 심화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조치들이 당장의 아람코의 이 같은 조치가 유가의 상승 요인은 아니지만은 결국 트리거는 라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라니냐가 그 트리거고 그게 당겨졌었을 때 이것이 아람코의 조치들이라던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또 떠오를 수 있다라 보거든요. 정리해 보면 공급을 더 중장기적으로는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지금도 계속해서 좀 시작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그걸 수요가 억누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좀 심화될 것이다로 보시는 거네요. 그 예. 어떤 트리거는 라니냐가 될 수 있고요. 위원님 이 논리에서 항상 라니냐는 절대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70년부터 제가 차트를 그려봤어요. 네. 1950년대인가요? 해수면 온도추를 쭉 그려보고 석탄, 천연가스, 원자재, 유가 상승률 다 그려보면은 정확하게 얘랑 반대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오일 쇼크 때를 갖다 보면은 오일 쇼크 때문만에 유가가 상승하고 상승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해석한 게 그것도 맞지만은 늘 그 기반에 라니냐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심각한 라니냐 때문에 만약 오일 쇼크 때문만이라면 유가만 상승해야 돼요. 맞잖아요. 오일 쇼크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당시에 곡물도 상승하고 원자재 다 상승했어요. 뭐 가격의 정가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왜 다 상승했는지 살펴보면 그게 또 라니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1970년대 때 소비에트만 하더라도 구걸하다시피 미국한테 곡물을 갖다 수출해달라 했었어요. 왜? 라니냐 압박 감염이 너무 심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련의 우리가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늘 우리가 이 해수면 온도랑 많이들 떨어뜨려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 뭔가가 안 맞거든요. 근데 이거랑 같이 놓고 보면은 시너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거의 트리거의 역할로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늘 이 같은 기상이변은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주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원자재는. 일상생활에 다 사용되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상이변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게 좀 더 라니냐가 올 거라는 예상을 했던 시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도 그에 맞춰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이제 엘니뇨 때는 평년 대비 0.5도씨가 높던가 라니냐 때는 평년보다 0.5도씨 낮을 때를 의미해요.
근데 이게 지금 1.3도시고 이게 라니냐 권역인 마이너스 0.5도씨 이제 평년 대비 0.5도씨 낮을 경우가 도달하면은 당장 원자재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야 그걸 감안하고 미리 땡기지만은 원자재는 실물 자산이다 보니 네. 언제부터냐면 실질적으로 3개월에서 5개월의 시차를 두고 과거의 경험상 네.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부터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2도씨가 높았다가 지금 1.3도씨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단에서는 뭐 중국의 석탄 기업이다 또는 이런 원자재를 베팅해보는 원자재 관련 업스트림 생산 기업들의 매력적인 네. 지금부터 사다도 우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접근하는 부분 이걸 통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니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왔던 니켈이 유의미한 가격선에 왔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유의미한 감산의 뭐 영향인지 전반적으로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니켈 같은 경우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하고 네. 톤당 18,000을 갔다가 터치를 했다가 내려왔다가 터치를 했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더 위로 치솟아 오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니켈이 이렇게 강해진 배경에 사실 수요는 아니에요. 제가 리튬도 늘 2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 12월 달에도 말했지만은 수요로 회복 가격이 상승할 이유는 없다. 네. 뭐 때문이다 그럼? 결국 공급 사이드다. 원자재는 수요 곡선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요는 그냥 일정하죠. 공급이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 주니까요. 근데 지금 결국 감산이 저는 중요했다 봐요. 그러니까 이 니켈 단에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분명 공급 관을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이미 2022년 12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 LM위크에서도 계속 언급이 나왔었고 인니가 공급 관을 일으켜서 니켈이 주저앉을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도. 근데 인니가 이미 공급 관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이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계 기업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야 원료를 자기들이 생산하니까 생산 단가가 낮아요. 왜냐? 광석단에서 니켈 광석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39%를 자기들이 생산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생산 단가 훨씬 더 싸고 재련 설비도 스스로 다 같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뺏어와가지고 비용 자체가 다 저렴하거든요. 근데 한계 기업들이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이 얘네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나 그러니까 BHP라던가 글렌코어라던가 이런 애들이 뭐 뉴칼레도니아라던가 호주 쪽의 광산들을 점점 중단시키고 있어요. 네. 그 중단된 물량이 지금 전 세계 공급의 7.5%가 지금 중단됐고 지금 지연된 물량이 합하면은 대략 13%가량의 그 전 세계 공급에 지연 내지 중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이전에 생각했었을 때 공급에 대해서 우려했었던 부분보다 총량단에서 이제 좀 줄어드는 부분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같은 자연 감사는 가격의 일종의 상승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고 수요가 좋은 환경이 아직 아니에요. 변한 건 없지만은 이 같은 감산이 가격의 상승을 갖다 기여를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공급보다는 감산. 특히 자연 그쵸, 이제 감산. 수요보다는 감산이죠. 네, 예. 이쪽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좀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 세진다기보다는 그 그림 그 각도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내지는 올해 4분기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같은 이유는 저는 여기서도 라니냐를 갖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보통 라니냐는 이 동태평양 연안에서 바람의 세기가 강화되면서 나타나게 돼요. 평년보다 더 세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태평양 연안에 집중되어 있었던 습기가 이동하게 되죠. 그 습기에 따라 비가 내리는 건데 폭우가 내리고 해수면 온도가 그럼 따뜻해지는 거니까 그 비에 의해서. 근데 이게 라니냐 때는 바람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동남아 일대로 집중하게 돼요. 그럼 이 일대는 폭우가 내리게 되거든요. 조업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글로벌 2대 생산지인 필리핀을 그래서 주목을 해야 돼요. 필리핀은 계절적으로 원래 매년 10월부터 필리핀의 주요 니켈 산지인 수리가오 지역은
매년 10월부터 2년도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얘네들이 공급 차질이 안 일어났어요. 지금 3월까지도. 네. 어째서다? 엘니뇨라서 평년보다 이게 해수면, 그러니까 이 습기가 온 게 적다 보니 건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계절적으로 우기가 발생하는데 우기가 발생이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조업이 정상화가 발생했죠. 광산들이. 운송도 그렇고. 근데 라니냐가 올해 4분기 내지는 9월부터 재개가 되면은 이거에 의해서 폭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조업 차질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감산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 4분기 때는 겨우 라니냐발 임팩트 수리가오 지역의 계절성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면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도는 좀 완만하게 4분기는 더 치고 나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원님께서 이 원자재 분석을 이제 자주 도와주시는데 4분기 때 움직일 만한 섹터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얘기 듣다 보면. 원자재에서는 지금 올해 4분기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격의 변화 시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분기 때 그 사실 이제 유가도 그렇고 석탄 네. 천연가스 같은 이런 에너지 섹터도 그렇고요. 가장 걔네들 민감하죠. 라니아에 의해서. 두 번째로 민감한 섹터가 곡물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금속. 그러니까 다 가격 정가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경기가 별로 우리가 체감하기 안 좋은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지표는 좋아요. 전력 소비량도 왜 급증하지? 근데 그런 때를 잘 보면은 경기 때문만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원자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늘 항상 이 기상이변이 어떻게 보면 가격의 정가 요인으로 자극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래서 올해 4분기보다는 좀 더 내년에 페드가 이놈의 원자재 때문에 다시 또 골머리 아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에 좀 더 원자재 움직임 이걸로 인한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 있지 않을까라는 위원님의 계속된 논리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